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련을 통한 국어, 답이 보이는 국어, 웅생국어의 최광우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은요. 5번째 강이네요. 효과적인 표현이고요. 소재를 점검하라. 즉 표현과 소재와 관련된 문항들을 우리가 적용하고 풀어야 되는 강입니다. 자, 일단은 소재 관련된 포인트들을 쌤이 이제 여러 아이들을 놓고 정리를 해본 결과 소재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재가 어렵게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재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풀지, 소재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것들을 좀 모르는 친구들의 경우, 소재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을 경우, 소재 문제는 어떠한 형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강의 목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표현과 관련돼서 표현상의 특징은 물론 시문학을 정리할 때 표현 특징들이 매우 중요하게 자리를 하는데 소설에서도 서술상 특징 못지않게 표현상 특징에 대한 것들도 정리가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서술상 특징과 표현상 특징을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 표현과 관련된 표현상 알맞은 것, 뭐 땡땡땡 친 표현으로 적절한 것, 그리고 표현 자체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소설 작품들이 있어요. 자, 그 두 가지가 오늘 수업의 목표가 되겠고, 쌤과 오늘 강의를 듣게 되면, 쌤과 이 시간에 강의를 접하게 되면 너희들은 앞으로 표현 및 혹은 소재와 관련된 문항들이 풀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정확하게 듣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출발할게요. 자, 그럼 5강 시작할게요.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제일 먼저는 무엇이라는 이름부터 소재라는 이름부터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상 여러분들 셰프, 요즘에 이제 셰프들이 난리죠. 난리. 셰프들과 관련돼 가지고 너희들 무슨 생각이 좀 드니? 요리의 가장 중점이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해? 셰프라고 생각을 하겠죠. 물론 셰프예요. 셰프에 따라서 요리의 맛이 결정되니까. 그런데 셰프들이라 하더라도 넘사벽,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최근에 그 유명한 셰프가 한 말이 있는데 가장 맛있는 요리는 요리하지 않은 요리다. 기가 막히네요. 소름 돋네요. 뭐예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것. 그냥 그 재료 자체가 너무 신선하고 맛있는 재료 있죠.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요리다. 그게 최고의 요리다. 이런 말을 했어. 쌤 뭔 소리냐고요? 소설에서 소재는 바로 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요리에서 재료가 갖고 있는 역할이 매우 크잖아요. 그 재료가 어떠냐에 따라서 맛을 좌우하고 요리의 레벨을 좌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설도 어찌 보면 소재가 하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소설의 주제가 바뀌기도 하고요. 주제를 암시하기도 하고요. 소재 자체가 주제인 경우도 있고요. 소재를 통해 작가가 무언가를 설명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소재를 가지고 푸는 방식의 소설들이라면 그런 경우는 소재 문제가 나오겠죠. 여러분 영화에서도요. 예전에 그 라이터를 자꾸 옛날 얘기만 하나요? 라이터를 껴라라는 영화가 있어서 좀 오래됐는데 뭐 굳이 찾아보지는 마.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첫 시작이 라이터로 출발을 하는데 되게 백수 같은 애야. 얘 전 재산은 라이터 하나죠. 이제 라이터를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하나 사가지고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 큰 거다잉 큰 거를 보고 휴지하는 데다가 이거 라이터를 놓고 그리고 나온 거야. 근데 나오다 보니까 어머 자기 전체적인 라이터 하나인데 없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짧은 사이에 그 이제 조폭 되는 애가 그 라이터를 이제 놓고 갔으니까 자기가 딱 가고 그냥 쭉 주머니에 넣은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거 제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게 왜 당신 거야? 준 거 어디 있어? 내 거야 내가 주웠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놔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얘가 이게 전제되잖아. 그 라이터를 찾으려고 이 조폭을 따라가면서 기차에 오르게 되죠.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계속 라이터가 중간중간에 나와. 마지막 끝장면까지 결국 얘가 이 라이터를 찾고 끝나나? 이 라이터를 찾기 위해서 거의 목숨을 걸거든요. 계속 라이터가 나와. 그럼 이 영화에서 가장 주된 테마는 결국 라이터라는 소재가 갖고 있는 역할. 그 라이터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 라이터 때문에 기차를 타게 됐고 그래서 기차에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야. 모든 작품들이 사실은 소재가 갖고 있는 역할이 크거나 작거나에서 좀 다른 거지 소재를 1도 버리고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물과 소재는 굉장히 큰 역할이 있는데 인물이 더 크다면 인물은 소재를 활용해가지고 사건을 할 수가 있잖아. 그 소재가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물질, 사건, 사물, 어떻게 보면 감정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재가 될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의 소재들이 사건과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요. 유기성이 있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너희들이 풀게 될 소재 문제는 그럼 어떤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밑줄을 그어놓고 밑줄 친 사물이, 밑줄 친 소재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혹은 갈등과 어떤 요소가 있는지, 혹은 인물의 무엇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하고 중요시하겠던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요소들 사이에 소재라는 게 중간에 쭉 들어가서 이것들을 연결고리로 문제가 출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소재를 배우는 거고 소재의 역할은 무엇이구나. 체크합시다. 소설 지문을 읽을 때 모든 소재를 주목할 수는 없으니까 소재 나오는 것들은 모두 다 체크하라는 건 아니야. 인물 체크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소재 같은 건 어떻게? 나왔잖아. 인물과 갈등과 관련된 소재를 체크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가 아니라 인물과 갈등과 관련된 소재라는 건 뭐예요? 사건을,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클로즈업을 자꾸 하는 소재들이 있어. 그 라이터를 켜는 라이터를 계속 그 라이터만 단독샷을 계속 줘.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럼 소설에서 이게 중요한 소재인지, 이게 인물과 사건과 관련이 되는 소재인지 관련이 없는 소재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이라고 하신다면 반복을 보세요. 반복되고 있는가? 이 소재에 대한 화자의 말이 나오는가? 이 소재와 관련된 이 소재 때문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가? 그걸 보셔야 돼. 인물이랑 별 관련도 없고 반복도 없고 그럼 밑도 끝도 없는 건 별로 딱 중요한 소재는 아니라는 거야. 별로 관심이 두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문제가 안 나오니까 그거는. 이해돼? 어떻게 체크해야 되고 어떻게 분석했는지 알겠어? 내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한다. 그러면 소재 쭉 연결해서 형광펜 정리. 됐어. 그렇다면 소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한번 그 작품 속에서 확인을 해보자. 우린 작품 중에 자꾸 훈련을 연습하는 작업을 좀 할 건데 소재의 기능 중에 주제를 상징하는 요소가 하나 있어. 잘 봐. 주제를 상징하는 게 하나가 있어. 그냥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설 읽을 때 가장 큰 머릿속의 내용들 중 하나가 뭐니? 주제 찾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에서 뭘 말하고자 하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클 텐데,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소설을 읽을 때 키워드일 때도 하는데, 소재 자체가 주제인 경우, 되게 많아. 그럼 소재를 잘 보면 주제가 보인다는 거네. 그래. 그러면 이청준의 눈길이라는 작품이에요. 필수 작품이고, 여기서 보면 어머님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멘트입니다. 어머님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겠냐? 어머니 목소리라. 울기만 했겠냐? 오목오목 뒤져온 그 논밭 아그 발자국마다 한도 없이 눈물이 무르뜨는 내 자석아. 이게 사실 되게 슬픈 장면인데 저 선생님 미쳤나 그럴 것 같아.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실제로 이제 그 노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나오고 여기 이제 나가 아들이야.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누가 있어? 며느리가 하나 있죠. 그지? 근데 이 어머니와 아들의 사이 이러면 안 돼. 어머니와 아들의 사이가 안 좋아. 왜 안 좋냐면 이 집안이 어렸을 때 이 형의 잘못 때문에 쫄딱 망해가지고 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집에서 나와. 이걸 우리가 이제 자수성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와요. 그래서 혼자 이제 껌 팔고 구두 닦고 뭐 했겠죠. 그래가지고 엄마의 도움은 일절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혼자 커가지고 혼자 결혼까지 하고 엄마는 시골에 살고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 내려온 장면이 소설의 첫 장면으로 시작을 해. 이제 이 장면도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과거로 가겠죠. 역순행적 구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 리가 있나? 그러니까 너희들 왜 드라마들 보게 되면 아들과 엄마 혹은 자식과 엄마의 사이가 되게 안 좋을 경우 자식들이 엄마의 아주 그냥 뼈를 깎는 멘트 중에 뭐가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 요즘에 혹시 오늘 그 말 했니 엄마한테? 그 말 하지 마. 미쳐버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니. 태어나게 해줬고 어렸을 때 너희들은 기억 못하겠지만 똥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이고 이걸 다 해줬는데 해준 게 뭐냐니. 미쳐버리는 말이죠. 사실 이 아이의 마인드였던 거야. 왜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물론 여기서 깐난쟁이한테 나온 건 당연히 아니야. 깐난쟁이 나왔다면 뭐 인정. 근데 그게 아니잖아. 중학교 때까지 크고 성인 거의 되기 직전이긴 하지만 그때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거의 뭐 이제 배우고 뭐 집 사고 이런 거 다 내 스스로 했으니까 엄마가 싫은 거지. 엄마가 왜 저러나 한 거지. 근데 이제 엄마는 뭐 나름대로 솔직히 좀 미안한 마음도 있으니까 아들을 어떻게 하지는 못해. 근데 서먹서먹해. 아들 오자마자 그냥 서울로 가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
이제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아 여보는 참 그러죠 먼저 따라갔을 텐데 이 며느리는 참 지혜로운 며느리야. 이런 사람들이랑 결혼해야 돼. 며느리가 여보 그래도 엄마인데 사이가 좀 좋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줍니까? 중재를 놔주기 위해서 과거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그 과거 얘기가 눈길이야. 이 아들이 혼자 이제 집을 떠나고 갈 때 엄마가 마중을 나가 터미널까지. 근데 그때 새벽녘에 마중을 나가는데 눈길을 걷게 돼. 근데 이제 발자국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발자국들이. 왜? 완전 새벽이기 때문에 생 발자국이 이렇게 두 사람의 발자국만 가서 간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아 엄마 왜 이래?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이제 올라간 거야. 그리고 이제 잊고 살았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엄마는 이 길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돌아오잖아. 다시 돌아올 때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겠니. 내가 뭐 보내고 싶어서 보내? 집은 쫄랑 망했어. 얘가 있어봐야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그냥 살겠대. 그리고 아들을 보내고. 그리고 새벽녘에 돌아오는 그 길목에 봤더니 아들이랑 내 발자국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울기만 했거든요. 오목조목 그 악의 발자국 내 자서가 몸이나 성이지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 눈길이라는 소재 자체가 뭘 알려주는 거야? 주제를 알려주는 거지. 뭐의 주제예요? 이 엄마가 아싸 아들 하나 이제 서울 갔으니까 아싸 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이랬겠냐고. 이 눈길 자체가 아들에 대한 무엇?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했던. 어머니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너희들도 이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거 안 될 거니? 될 거 아니니? 물어봐. 이거 한번 이제 오늘 숙제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이 마음이 뭔지 물어봐. 얘기할 거야. 그럼 엄마 바로 이거 읽자마자 우실 거야. 눈물 이거야. 뭐라고 말해?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이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악의 앞길을 빌고 왔제. 저 악의라는 것은 자신의 아들을 말하는 거고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거고. 이게 주제야. 그래서 눈길이라는 것 자체가 주제를 상징한다. 그럼 여기서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소설의 제목이 만일의 소재 그리고 그게 주제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제목 보는 건 매우 중요하다. 시에서도 제목 보는 건 항상 연결하는 건데 왜냐면 물론 소설이 시보다 좀 덜하긴 해. 근데 소설의 제목은 약간 그 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너희들이 김밥 천국의 이거 김밥 좀 말하면 안 되나? 너희들이 만일에 무슨 땡땡각 땡땡 천국 이런 간판을 보고 들어갔어. 그러면 생각을 하잖아. 에이? 예를 들면 김밥 천국 간판을 보고 들어가가지고 봉골레 파스타 하나 하고야 이렇게 해? 미쳤어? 안 하잖아. 저기 티본 스테이크 이렇게 안 하잖아. 왜? 간판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김밥 두 줄이랑요 떡볶이 하나요. 이러잖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시느가 좀 더 강하고 소설은 좀 덜하기는 한데 이 제목을 보는 것 자체가 작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해. 그래서 소설 항상 제목을 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은 이 제목이 소재인지 주제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별 연관성이 없다면 몰라도 되는데 연관성이 큰 경우들이 매우 많아. 소재하고 연관된 제목. 기억해라. 자, 심리 표현입니다. 요건 우리가 많이 안 작품이니까 사랑손님과 어머니인데 소재 자체가 심리 표현인데 봐봐. 아저씨 무슨 반찬 제일 맛나? 그러니까 나도 삶은 달걀 이거죠 이거. 근데 뭐 너무 유명한 것이고 이 소설에서 삶은 달걀은 총 3번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 소설 전반부에서 무슨 반찬 좋아요? 삶은 달걀. 나도 삶은 달걀. 그래서 삶은 달걀 한 번 나오고요. 근데 두 번째 또 언제 나와? 이 말을 엄마한테 전하니까 엄마가 삶은 달걀을 사드리기 시작해. 썸을 타고 있거든.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삶은 달걀 막 사드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너가 좋아하니까 사는 거야 하면서 막 사드리기 시작해. 마지막 장면에 또 삶은 달걀 또 나와. 안 사 이제. 왜? 남편이 아니지. 남자가 갔으니까. 이제 오키는 뭐가 돼? 오키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오키는 좋아해도 상관없어. 왜? 남자가 갔으니까. 3번의 삶은 달걀에 나오면서 이 소설 속에서의 사건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엄마가 아저씨에 대한 관심을 삶은 달걀을 통해서 한번 보여줬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엄마가 아저씨에 대한 마음을 정리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구나. 뭐가? 소재라는 것이. 비슷한 거 한번 우리가 현실 속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너희들 100일째 만난 지 100일째 됐나 뭐하니? 막 요즘 이런 거 안 하나? 예전에 일단 뭐 100일째 되면 뭐야? 100일 반지 이런 거 하잖아. 안 하나? 커플링 같은 거 하잖아. 그 소재가 상징하는 의미가 뭐야?
우리 100일이나 됐으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해 라는 마음으로 하지. 그때 당신 얼마 못 가지. 그래 이제 지나고 나면 그냥 어떻게 깨지고 나서 어떻게 그래 이 반지는 첫 번째 남자랑 100일 반지, 이건 두 번째 남자랑 100일 반지 이렇게 막 꽂고 이런 애들이 있더라. 근데 보통 안 그러잖아. 어떻게 빼죠. 빼고 에이 가버려 그리고 막 던지잖아. 그게 뭐야? 그게 인물의 심리를 표현한 소재야. 우리 생활 속에도 있는 소재야. 소설도 마찬가지야. 소설을 잘 읽는 아이들은요, 소설을 문제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아이는요, 연결시켜야 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용과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심리를 표현한 소재의 기능, 삶은 날갈이라는 것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됐니? 뭐 삶은 날 또 나왔잖아. 그죠? 하나씩 주고 그랬어. 그지? 사건 발생의 계기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소재의 기능들 중에서 사건 발생 계기가 사실 이게 되게 커요. 되게 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재와 관련돼 가지고 사건 발생의 계기는 특히 뭐 도원이라든가 어떠한 갈등이 일어난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죠. 쌤이 가기 초반에 이야기했던 라이터를 켜라라는 영화에서도 라이터가 사건 발생의 계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부분의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 소설에서 소재는 발생의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들. 너희들 사실 친구랑 싸우는 계기가 주로 뭐니? 여자애들은 남자 때문에도 많이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 있죠. 야, 내 거야. 너 이거 야, 너 다 쓰면 어떡해? 너 미쳤어? 막 이거 연필 가지고도 싸우고 뭐 이거 가지고도 싸우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건 발생의 계기가 되는구나. 그러면 정리하면 소재가 갖고 있는 건 주제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인물의 심리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건의 어떤 시작 계기가 되기도 하는구나. 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소재를 보는 게 중요하고 그 소재를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구나. 그런 예시로 가시면 된다는 거지. 괜찮네? 자, 그 다음에 소재와 관련된 얘기 두 번째 오늘 소재 핵심 되는 거고 아주 중요한 very important한 서술자 개입이라고 좀 선생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 서술자 개입 파트는 뭐냐면 소설에서 출제율이 좀 높아요. 근데 물론 이게 고전소설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고전소설, 현대소설 할 것 없이 서술자 개입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고전소설의 출제율이 조금 더 높긴 돼 사실상. 왜냐면 고전소설에서의 그 서술자 개입이 좀 더 크기 때문에 하지만 현대소설 부분도 서술자 개입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고 요즘에 이제 경향적으로 봤을 때 서술자 개입 문제를 우리가 좀 잘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써보자. 자, 뭐라고 씁니까? 편, 집, 자, 적, 논, 평 요런 말입니다. 자, 편집자적 논평 혹은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말로 정리를 하는데 자, 실질적으로 서술자가 그냥 개입하는 거예요. 편집자가 논평하는 거예요. 끝났네. 그치?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서술상 특징, 즉 표현이라는 내용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재는 했고요. 표현으로 넘어갔잖아. 표현이라는 내용에서 서술자가 개입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개입하는 표현이라는 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게 서술자야. 그죠? 그게 뭐 나가 됐든 혹은 소설 밖에 있든 그 이끌어가는 게 서술자인데 여러분들로 치면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친구한테 야 영수랑 철수랑 뭐 영수랑 철수랑 사귀면 되지. 영수랑 영희랑 사귀었대. 그런데 영수는 맨날 뭐 영희한테 이러고 영희는 야 영수 진짜 대박 아니니? 이게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 어떤 작품의 이야기를 이끌고 가다가 서술자가 중간에 툭 들어오는 거야. 근데 보통 서술자의 개입은 시점적으로 보겠니 그러면? 전지적 작가겠죠. 관찰자 시점은 될까? 안 되겠죠. 그죠? 1인칭도 물론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경우는 이야기를 끌고 가다가 서술자 개입을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이거나 아니면 뭐 그 1인칭 주인공이거나 이런 방식일 경우가 좀 크겠죠. 근데 대부분 전지적 작가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고전소설에서 근데 고전소설이 보통 다 전지적 작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고전소설에서 많겠죠. 근데 현대소설도 있어요. 방식만 잘 기억하면 돼. 서술자의 개입이란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무엇이 나타나는 거야? 평가가 나타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 그죠? 다른 말로 편집자적 논평 썼네.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하고요. 1인칭 시점에서는 등장인물의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데 사각이 있고 이런 자연스러운 임으로 이거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는 하지 않아. 그러니까 1인칭 시점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은 서술자의 개입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 서술자인데 내가 내 생각하는 건 당연히 시점이니까 당연한 거야. 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1인칭 주인공은 사실 크지 않고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전지적 작가라고 봐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은 주로 어떻게 되는 거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 사실은 가능하다는 거야. 1인칭이라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없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나오는 게 서술자의 어떤 개입이다. 편집자적 논평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는 게 좀 필요하겠죠. 요거는 이제 개입이 아니니까. 그러면 끝난 거요. 그죠? 정리만 해보시면 되는 거요. 뭐가 되겠니? 자, 실제로 저기 홍염. 홍염이라는 작품 사실 우리가 이제 미리 좀 다뤘던 이유가 하나의 작품 좀 다각도로 깊이 있게 다루면서 작품을 모두 눈을 키우기 위함이었는데 최소의 홍염이라는 작품 보게 되면 자 나왔네. 문서방은 딸을 품에 안은 이때까지 악만 찼던 가슴이 스르르 풀리면서 독살이 올랐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자 여기만 우리가 알 수 있어도 문서방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일단 나가 있냐 없냐 내가 있냐 없냐 나는 없네요. 그렇죠? 자 같이 연습하자. 같이 훈련하자. 나는 없어. 그럼 3인칭이네. 그런데 문서방이라는 게 나왔는데 문서방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악만 찼던 가슴이 이거 관찰자의 전지적이야. 말해. 전지적이죠. 그러네. 시점 찾았네. 이렇게 찾는 거요. 전지적이요. 그지? 그런데 그 기쁨은 따르라는 기쁨은 아니었다. 따르라는 기쁨만은 아니었다. 상황이 무슨 상황이죠? 문서방은 중국인 지주한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고 결국 자신의 딸이 그 지주한테 빼앗겼죠. 그죠? 빼앗겼죠. 결국 그 부모가 그 슬픔으로 문서방의 아내가 죽죠. 문서방은 뚜껑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주를 찾아가가지고 불을 놔버리죠. 그리고 지주가 나올 때 누구를 안고 나왔겠니? 자신의 딸을 안고 나올 때 뒤에 숨었다가 도끼로 한 큐에 딱 찍어버리죠. 그래서 그 지주는 죽고 딸을 아는 거야. 딸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애가 쌤, 그 딸이랑 문서방이랑 미녀와 야수처럼 좋아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대. 얘들아, 그건 아니야. 미녀와 야수랑 자꾸 콜라보 하려고 그러지 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진짜 나쁜 지주였어 여기 소설에서. 그러니까 탁 하고 그 딸은 근데 그게 문제는 여기 잘 봐야 돼. 단순히 따르라는 기쁨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적다고 믿었던 자신의 힘이 철동 같은 성병에서 철동 같은 성병은 누구야? 중국인 지주겠죠. 무너뜨리고 자신의 요구를 채울 때 사람은 무모한 기쁨과 충동을 받는다. 불길은요. 그러면 이 말은 누구의 말인 거야? 이게 서술자의 논평. 이게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얘기야. 서술자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개입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이런 얘기가 서술자의 개입이고 이게 결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루어졌구나.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현대소설에서 가능한 거구나. 있는 거구나. 아 이런 걸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최소의 홍염. 그지? 인물들의 행동과 요소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억하시고 주된 작품들을 가지고 연습을 좀 하게 되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제 장점들은 뭐냐면 다른 작품들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찾는 거구나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체크가 되겠구나 이렇게 답의 근거가 나오겠구나 라는 방식적인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걸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의식의 흐름. 쌤이 이제 그 전략 수업할 때 한 차례 이야기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의식의 흐름이라는 작품이었어. 자, 그러면 표현적으로 서술자의 개입 중요했다. 서술자의 개입 편집된 논평 뭐랑 연결해라? 전지적 작가 시점이랑 연결해라. 아주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 의식의 흐름은 이 의식의 흐름은 얘들아 봐봐. 유기적이거나 혹은 어떤 개연적이라는 요소랑 같이 어울리지가 않는다고 그랬지. 혹시 기억나니? 혹시 같이 봤니? 자,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의식이 있어. 우리도 지금 의식이 있단 말이야. 너희들도 지금 의식이 있죠. 그래서 의식 불명 뭐 이런 거 있잖아. 의식이 있잖아. 그럼 의식의 흐름이라는 건 지금 내 눈 봐. 내 눈을 바라봐. 내 눈 봐. 내 눈을 보고 있지만 너희는 지금 이 강의에 대한 생각에 100%를 집중하고 있니? 아니지. 이걸 보고 있지만 사실 머릿속으로는 생각보다 지루한데? 막 이런 생각도 갖고 자 끄고 잠깐 딴 거 하고 올까? 뭐야 꺼야 되나? 뭐야 쟤 왜 저래? 막 계속 생각. 그러다가 또 갑자기 뭐야 맞아 나 어디 가야지? 생각이 계속 흘러가.
이게 이 흘러가는 게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막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냥 막 의식이 흘러간단 말이야. 실제로 우리 모두는 다 그래.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 같지만 한 30%는 집중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딴 생각은 또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계속 이 생각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열거되고 있어. 그걸 우리가 의식의 흐름이라고 그래. 이건 사실상 정신학에서 정신 분석학에서 말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의식의 흐름이야. 근데 그거를 소설에 적용한다라는 거야. 소설에 적용한다라는 거야. 그게 의식의 흐름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소설에 적용하는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은 뭐게 되겠니? 나의 한 인물의 의식을 통해 인간 내면의 생각이나 관념, 본성, 제한 없이 제재 없이 의식이 흐르는 대로 소설한다. 여기서 제한 없이 제재 없이라는 게 중요해. 많은 아이들이 쌤 그럼 뭔가 좀 특이한데 근데 재미가 없겠지. 지금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다 쓴다고 생각해봐. 니들은 재밌지. 니들 생각이니까. 근데 그걸 보는 나는 재밌을까?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흐름 수법을 쓴 소설들을 보게 되면 내용이 없다 해야 돼. 뭔 내용인지 잘 파악이 안 돼. 왜냐면 내용 흐름 자체, 사건의 인과가 없다 보니까 내용 흐름에 대한 정리가 내가 읽고 있지만 막 정리가 안 되게 읽혀. 그러니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의식의 흐름 수법은 또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그닥 많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상이라든가 오상원의 유해라든가 이런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우리 수능과 연계되는 의식의 흐름 수법의 작품들이 많지가 않아. 그런데 이 개념을 왜 하냐면 선지에는 많이 나와. 모의고사 같은데. 위소설의 표현상 특징이다. 위소설의 서술상 특징이다. 위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위소설에서 가와 나를 비교한 것이다. 라고 가지고 선택지에 가는 의식의 흐름을 통해 의식의 흐름 수법을 통해 이런 말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알고는 있으라고. 이제 학교에서 혹은 뭐 학원에서 제시한 의식의 흐름 수법의 예시 말고 다른 의식의 흐름 수법을 내는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또 알고 있어야 돼. 의식의 흐름 수법이 좀 덜 나오긴 하지만 뭔지는 알고 있어야 혹은 다른 작품, 새로운 작품이 나왔을 때 적용할 수가 있거든. 그치? 그래서 논리적 나왔죠? 논리적 순서가 없어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냥 아무 순서 없이 순서래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자동기술법이라고도 한다. 아무 순서 없이. 논리적 순서가 없다. 자동기술법이다. 제재가 없다. 그래서 관념과 본성이 드러난다. 됐어? 그리고 또 하나의 키는 뭐다? 힌트는 뭐다? 많지 않다야. 그치? 선지에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이 있어. 이상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너희들 한번 정리를 하고 갈 필요는 있는데 이상이라는 작가가 우리가 흔히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정리를 하고요. 이상이라는 작가는 굉장히 좀 천재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많이들 해. 앞서갔죠. 근데 이상이라는 작가가 소설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사람 참 특이한 게 여러분들 수능적으로는 특이한 게 뭐냐면 이상의 수필, 이상의 시, 이상의 소설 이 세 개가 교과서에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작가가 없죠. 한 작가의 수필, 소설, 시를 다 교과적으로 수능적으로 연결할 만한 작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문학적 세계와 가치관이 좀 특이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소설에서는 정리가 돼. 그러니까 시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방법. 그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고 수필에서는 좀 더 이국적인 품모라든가 그런 생각들, 독특한 발상과 생각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 그럼 여기서 의식의 흐름은 어떤 게 보일까? 자,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 모가지가 벼락처럼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는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 아달린 정량을 나에게 먹여왔을까? 본인 생각이죠?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런 까닭이 있을 것이니. 이게 지금 이 문장에서 뭐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있어? 그냥 자기 생각을 계속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쭉 쓰는 거야. 아, 이런 게 의식의 흐름이구나. 내 생각을 그냥 그대로 쓰면 그러면 나는 세면서 도적질 같은 계집질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계속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에서 난 되게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지속적으로 이제 아스피린이라고 하면서 약을 계속 주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수면제라는 걸 알게 되고 수면제를 나한테 주고 아내가 이제 다른 어떤 매춘부의 일을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충격에 휩싸여져. 그럼 나중에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서 나잘 잤구나 뭐 이런 내용.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때 나의 무기력한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심리를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게 이런 방식이라는 거구나. 내가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정리하는 게 좋겠죠. 소설의 표현 방식 중요하다.
자, 오늘 표현까지 정리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야. 자, 적용하면 되는 거야. 자, 서술. 자, 직접 설명 정리. 다시 직접 설명 해설. 그죠? 그 다음에 요약적 제시가 나온다. 직접 설명하고 요약적 제시하니까 2 플러스 어떻게 된다? 사건 진행은 매우 빠르다. 됐어? 자, 소설의 표현 방식에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 서술을 통해 서술의 방식이 드러나면 라고 했을 때는 어떻다? 직접 설명하거나 요약적 제시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통한 진행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묘사라는 표현 방식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려낸다. 우리가 묘사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그림 그리듯 한다라는 거야. 그림 그리듯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매우 생생하겠죠. 그리고 이미지가 잘 떠오르긴 하겠죠. 하지만 뭐는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죠. 사건 진행에 빠르진 않는 거야. 예전에 이제 그 묘사라는 서술 표현이 다시 묘사라는 표현이 두드러진 그 모 작가의 그 소설을 보게 되면 커피잔을 들고 식탁까지 가는데 2페이지를 할애했어. 그러니까 이게 장점은 커피잔을 들고 식탁까지 가는 그 모습, 손의 각도, 그 걸음의 속도, 이 모든 것들, 그때 그 분위기, 공기, 그런 거 막 생생하게 그려는 지겠지. 하지만 단점은 뭐야? 아, 지루하지. 2걸음 걷는데 2페이지를 썼다니까? 이런 내용. 그게 있어. 그러니까 이미지를 떠오르기에는 좋지만 사건 진행은 단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인물이나 사건의 외양묘사 나왔죠? 외양묘사. 묘사의 대상이 되면 이야기의 시간이 정지되고 행동이 묘사의 대상이 되면서 시간의 흐름 다 나잖아. 시간의 흐름이 늘어진다라는 것은 진행 속도는 당연히 느리다라는 것. 진행 속도는 느리다라는 것. 그것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괜찮네. 괜찮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대화. 여러분 이제 소설 표현 방식도 서술상 특징 문제나 표현 방식 문제 2가지용으로 나뉘어가지고 출제가 될 텐데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말 그대로를 제시한다. 자, 대화를 통한 성격 심리가 드러난다.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극장에서 많이 나오는 방식인데 그러면 소설은요. 서술, 묘사, 대화 이 3가지의 요소에서 뽑을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다시 서술, 대화, 묘사. 그러면 시험 선택지에 주로 묘사를 통해 혹은 묘사라는 말을 빼고 그림 그리듯 혹은 무엇을 표현한 생생한 어떤 특징을 해가지고 그 의미적인 내용들로 바꿀 수도 있어. 3가지가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한 서술의 태도 중요하죠. 이게 결국은 주제의식이랑 굉장히 관련이 깊고요. 인물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작품에서 무엇을 말하는지가 그려져. 그러니까 이 인물에 대해서 좋게 보면 그게 주제가 되고요. 이 인물에 대해서 나쁘게 봐도 그게 또 주제가 되는 거란 얘기죠. 자, 대표적으로 우호적이라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뭐라고 정리한다?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것. 이걸 우리가 우호적이라고 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면서 인물을 긍정적으로 서술할 경우다. 이때 인물의 생각과 행동은 대개 소설의 주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들을 너희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하근찬의 순환이대라는 작품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순환을 당한 이대라고 보시면 돼. 다시 순환을 당한 이대라고 보시면 돼. 그럼 여기서 순환을 당한 이대인 만도와 진수, 즉 진수와 만도 두 인물을 대하는 다시 서술자의 태도가 작품에서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도는 어떤 캐릭터죠? 태평양전쟁에서 팔을 잃어요. 그죠? 그래서 집에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진수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는 유교전쟁으로 참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징병으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다 전쟁을 참전해가지고 다 죽었다라는 그 전사자 통보를 받게 되는 거야. 얼마나 아빠로 걱정이 되겠니? 핏줄이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살아서 돌아온다라는 통보를 받게 된 거죠. 진수는 너무 기뻤어. Very happy.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그래가지고 한쪽은 팔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갔겠죠? 기차역까지 갔는데 오 마이 갓. 진수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발이 안 찍히네. 발이 없는 상태. 발이 하나 잘렸어. 그리고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만도가 그걸 보고 어떡하니 발 얼마나 아플까 그러겠니? 아닌 거죠. 새끼 엥! 화를 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혹시
치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어떻게 하니? 아유, 엄마가 약 발라줄게. 다쳤어요? 이래? 아이고 왜 다치고 있어 이러잖아. 그럼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나 선생님도 어렸을 때 사실 이게 자전거 타다가 찢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서 하도 엄마가 그래서 그때는 왜 그런가 했어. 근데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부모 마음이라는 게 애가 다치고 들어왔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지. 너무 열받는 거지. 왜냐면 너무 막 너무 다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화를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를 내요. 왜? 자기가 팔 없이 살아봤잖아. 하물며 자기 아들이 다리를 잘려갖고 왔잖아.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 만도가 진수를 업죠. 그럼 어떻게? 진수야, 진수야, 나는 팔이 없으니까 네가 내 팔이 되고 나는 네 발이 될 꾸마. 이러면서 소설이 끝나. 그럼 여기서 자 봅시다. 진수는 지팡이 고등을 한 손에 쥐고 나왔죠.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을 끼대.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눈을 깜빡깜빡 나왔죠. 만도는 아랫배 힘을 주며 킁 하고 섰다. 아랫배 약간 돌이 후들거렸다. 걸어갈 만했다. 지금 이 행동과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주인공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태도라는 거죠. 그럼 주제의식이 뭐란 얘기야? 전쟁으로 인해 당시 척박했던 사회적 상황 속에서 역사 상황 속에서 둘이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적재적 진술이라는 건 뭐야? 비판과 풍자. 이걸 통해서도 주제가 추론이 된다. 비판과 풍자, 그 다음에 적대, 우호. 정광용의 껍빛단니에서도 껍빛단니가 이인국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이인국 박사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변모, 특히 일제강점기에서 광복 직후의 상황, 시대의 변모에 따라서 그 권력층에 기생하고 붙는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껍빛단니고 이게 소설의 제목이야. 그 이 제목이 껍빛단이라는 사람이지. 그럼 이 사람을 바라보는 과정이 그냥 주제가 되는 거지.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 어떻게 찾아지는지 보여? 그렇게 보게 되면은 간원 하루 종일 원장의 신경질을 부대껴야 한다. 아무튼 달공 공개들은 그게 정결하게 결백선 감탄 경연하지 못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부대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껍빛단이라는 이국 박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게 주제의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회주의고 편협하고 여기저기 이랬다 저랬다 붙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자 인물에 대한 서술 태도. 자, 인물에 대한 서술 태도로 중립적 서술이라는 게 있어. 다시. 인물에 대한 서술 태도로 중립적 서술이라는 게 있어. 봐봐. 그러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 매우 우호적인 것. 매우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매우 적대적인 것. 매우 나쁘게 보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립적 서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인물을 비교적 어떻게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인물을 비교적 객관적. 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사실상 매우 좀 사실적인 개념이에요. 즉 반대가 주관인데 주관적인 거에 치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대개 인물보다는 중요한 건 이런 중립적 서술이라는 것은 세태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물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인물 행동이 좋다 나쁘다에 그 초점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인물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태나 혹은 사회에 초점을 두는 게 중립적 서술이에요. 그죠? 그래서 적대적 서술이나 중립적 서술일 경우 서술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물과 구별되는 독자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래요.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대적 서술이나 중립적 서술 같은 경우는 서술자는 인물과 구별이 되기 그런 인물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가치관을 갖는다. 독자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인물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조금 따로 있다. 독자적이다. 개별적이다. 개인적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시험에서 인물과 관련된 부분들을 출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버랩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서술상 특징에서 표현적으로 갈 때 그 인물들을 대하는 서술자의 입장과 태도가 이러이러하다. 우호적이다, 적대적이다. 그리고 이거를 주제로 연결할 수 있는 것까지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번 강에서 소재적인 부분과 표현적인 부분들을 봤어. 그래서 소재와 관련된 어떤 문항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풀 건지 훈련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표현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하다고 칭했던 서술자의 갭이라든 거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서술자가 인물을 대하는 태도나 모습,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 그죠? 요런 요소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 유형들과 제시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계속 훈련하시고 계속 연습하시고 그 다음 모르면 알 때까지 질문하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